죽은 척해. 제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사위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70평생을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73입니다. 남편 김동철은 75. 우리 부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 부러워할 것 하나 없이 그저 자식들 잘 키우고 노후 편히 보내자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70억. 강남 아파트 한 채, 부산 상가 건물, 그리고 예금 30억. 딸아이 수진이가 결혼할 때 사위 박준혁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외국 유학 갔다 온 수재에 말도 잘하고 효도도 잘한다고 생각했죠.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두 분 해외여행도 모시고 호강만 시켜드릴게요. 그 달콤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 결혼할 때 강남 아파트도 사주고 사업자금으로 10억도 보탰습니다. 우리 딸 고생은 안 시키겠다고 사위한테도 잘해주면 우리한테도 잘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사위가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베트남에 사업차 가는데요. 두 분도 한번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관광도 하시고. 남편은 주저했지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딸도 좋아했고요. 엄마, 준혁이가 정말 효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서 좀 쉬다 와. 그렇게 우리는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딸에게 유산 전부를 주겠다는 유언장을 이미 써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위가 우리를 호텔방에 가둬놓고 이상한 음식을 먹인다는 것을. 그들은 절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죽은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위는 우리를 산속 낭떠러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여기 경치가 정말 좋아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사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살이.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아야 해. 딸한테 진실을 알려줘야 해. 과연 우리 부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위의 충격적인 배신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딸 수진이가 인천공항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내 남편이 이렇게 효도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남편 김동철의 표정은 영 시원찮았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해외까지 가는 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호텔도 특급으로 잡아놨고요. 관광 코스도 편하게만 짰습니다. 사위 박준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키 180의 단정한 외모, 명품 정장을 입은 모습이 영락없이 성공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딸이 저런 남자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어머니, 베트남 날씨가 좋아요. 요즘 딱 여행하기 좋은 시기예요.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쉬다 오세요. 수진이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딸. 넌 집에서 잘 지내고 손주들도 잘 챙기고. 네, 엄마. 다녀오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등석이었습니다. 사위가 예약해줬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편하시죠? 그래, 고맙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남편도 마지못해 웃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위가 자꾸 우리한테 물을 권했습니다. 장모님, 물 좀 드세요. 비행기 안은 건조해서 물 많이 드셔야 해요. 아, 괜찮아.
나 물 안 마셔도 돼. 아니에요. 드셔야 합니다. 사위의 목소리에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 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느낌. 여보, 나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괜찮아?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러워. 장모님, 아마 멀미하시는 것 같네요. 좀 주무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우리는 베트남 다낭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일어나세요. 다 왔어요. 사위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 여기가 다낭이에요. 호텔로 가시죠. 호텔은 정말 좋았습니다. 5성급 리조트였고 오션뷰의 넓은 방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 남편도 감탄했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려고 특별히 예약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천만에요. 두 분 편히 쉬세요. 저는 사업 미팅이 있어서 나갔다가 저녁에 올게요. 사위가 나간 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비행기에서 내가 마신 물. 그리고 사위 표정이. 무슨 소리야? 괜한 걱정 마. 하지만 남편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차려왔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쌀국수와 월남쌈, 그리고 이름 모를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고맙다. 잘 먹겠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쓴맛? 아니면 쇠맛? 여보, 이거 남편도 눈치챘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사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맛있네. 남편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배불러. 더 못 먹겠다. 장모님, 많이 드셔야죠. 여행 오셨는데. 사위가 자꾸 권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배불러. 그날 밤 저는 심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배야. 여보, 괜찮아? 남편이 깜짝 놀라서 119. 아니, 여기는 베트남이니 뭘 불러야 하나? 장인어른, 제가 병원 데려갈게요. 사위가 얼른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베트남 병원은 시설이 별로예요. 제가 약 사다 드릴게요. 한국 약이 있어요. 사위가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약을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몸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여보, 나 이상해. 영수가 우리 한국 돌아가자. 뭔가 잘못됐어.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은 시내 관광 가실까요? 준혁아, 미안한데 장모님 몸이 안 좋아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돌아가신다고요? 그래.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안 됩니다. 뭐? 아직 돌아가실 수 없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준혁아,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위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 70억. 그거 전부 수진이한테 상속하실 거죠?
그게 무슨, 유언장 쓰셨잖아요. 작년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딸한테도 말 안 했는데. 놀라셨죠? 제가 다 알아냈어요. 장인어른 서재에서 유언장 봤거든요. 사위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고? 70억이면 저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오래 사시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장인어른. 사위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날이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한국 경찰도 없고 아무도 두 분을 찾지 않아요. 이 미친 자식이, 미친 자식이라고요? 하하.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여기서 사고로 돌아가시면 유산은 전부 수진이한테 가죠. 그리고 수진이는 제 아내니까 결국 제 돈이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알면, 수진이는 몰라요. 절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시면 슬퍼는 하겠지만 결국 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악마였습니다. 우리 사위는 악마였습니다. 이 새끼를 내가 남편이 사위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먹은 음식에 뭔가 탄 게 분명했습니다. 장인어른, 무리하지 마세요. 두 분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약을 드셨거든요. 이 계자식아, 욕하지 마세요. 곧 끝날 테니까. 사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산 관광 가실 거예요.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경치가 정말 좋아요. 사진 찍다가 실족하시면 자연스럽게 사고사가 되겠죠. 너 이러고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살 수 있죠. 70억이 있으면요. 사위가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2시간 후에 올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수가, 우리 죽으면 안 돼. 수진이한테 저 개자식의 진실을 알려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우리 힘도 없고, 일단, 도망쳐야 해. 도망을? 어떻게? 남편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발코니로 나가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5층이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을 거라면, 여보, 난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벌써 돌아온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어를 못하는데 영어라도 뭐라도 해보자. 우리는 문을 열고 청소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헬프, 플리즈 헬프 어스. 남편이 외쳤습니다. 청소 직원이 놀라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플리즈, 콜 펄리스, 펄리스? 청소 직원이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장인어른 뭐 하시는 거예요?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아, 사리. 마이 파더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로 이즈 컴퓨즈드. 히 이즈 식. 사위가 유창한 영어로
청소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No, he is lying. He wants to kill us.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은 사위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I understand. 청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버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사위가 우리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실 시간이에요. 준비하세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대로 죽는 걸까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죽은 척하자. 뭐? 우리가 죽은 척하면 저 자식이 방심할 거야. 그때 도망치는 거야. 하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일단 살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살아야 해.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위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아래는 깊은 계곡. 여기서 떨어지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도착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전망대였습니다. 난간 너머로 보이는 계곡은 아찔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와,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난간 쪽으로 가보세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죽는 건가?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사위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밀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손이 우리를 밀었습니다. 아, 우리는 난간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지는 척했습니다. 난간 바로 아래에 작은 바위 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사위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됐네.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편히 가세요. 제가 수진이 잘 돌볼게요. 하하. 사위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갔어?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천천히 바위턱에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 저는 남편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살았어. 이제 저 개자식한테 복수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30분쯤 걸어 내려가니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여보, 저기 경찰서 같은 거 있나? 일단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해.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Please help us. We need to contact Korean embassy. 코리언? 오케이, 오케이. Come with me. 그는 우리를 작은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전화를 빌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저희 도와주세요.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위가 우리를 죽이려 했다는 것. 지금 우리는 산속 마을에 간신히 살아서 도착했다는 것. 지금 어디 계세요? 위치 알려주시면 바로 직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SUITN 빌러지, 수오이TN 빌리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았어. 그래. 이제 적의 자식을 잡아야 해. 30분 후 대사관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살인미수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호텔에도 없었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출국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위는 우리를 죽이려 한 바로 그날 오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경찰과 협조해서 체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벌써 돌아오셨어요? 수진아, 엄마 지금 집으로 갈게. 너 준혁이랑 있어? 네, 있어요. 근데 준혁이가 갑자기 어젯밤에 돌아왔다고. 움직이지 마.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우리는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 수진이가 현관에서 울며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와서 준혁이를. 수진아, 진실을 알아야 해. 내 남편이 우릴 죽이려고 했어. 네.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사실이야. 우리가 직접 당했어.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경찰 2명이 사위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위가 발악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3일 전 베트남 다낭에서 장인, 장모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의 수사 결과와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2분이 실족한 거예요. 저는 구하려고 했다고요. 사위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만 거짓말해, 이 계자식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오해예요. 저는 오해? 내가 우리한테 독탄 음식 먹인 것도 오해야? 70억 때문에 우릴 죽이려 한 것도 오해야? 70억? 딸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은 우리 재산 때문에 우릴 죽이려고 했어. 베트남까지 데려가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상한 물을 마신 것, 호텔에서 독이 든 음식을 먹은 것, 절벽에서 밀려 죽을 뻔한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준혁이가 그럴 리 없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준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 수진아. 내 남편은 살인마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딸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사과드릴게요. 갑자기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위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겁만 주려고.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새끼가 지금 남편이 사위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이를 생각해서라도. 수진이를 생각해? 내가? 네. 저도 수진이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연기라는 걸. 박준혁 씨, 일단 서에 가시죠. 경찰이 사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요. 준혁이, 딸이 사위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 때문에. 준혁아, 내가 꼭 돌아올게. 기다려줘. 사위가 끌려나갔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딸을 안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저런 남자를 믿었을까? 왜 우리 말을 안 믿을까? 수진아, 일단 집에 가자.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 강남 아파트, 70억 재산의 시작점. 앉아.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아빠 엄마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집이랑 뭐 있다고는 들었지만 70억이야. 70억?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파트가 30억, 부산 상가 건물이 10억, 예금이 30억. 그렇게 70억이야. 저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 남편한테 말했겠지.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수진아, 내 남편은 이미 작년부터 우리 서재를 뒤져서 유언장을 봤어. 그리고 계획을 세웠지. 우릴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계획을. 그럴 리가. 준혁이는 정신 차려. 내 남편은 우릴 죽이려고 했다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혁이는 저한테도 잘해줬고 아이들한테도. 돈 때문이지. 70억이면 사람이 악마도 되는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물어볼게. 내 남편 최근에 사업 어려웠지? 그건 네. 작년부터 좀. 빚은 얼마나 돼? 잘 모르겠어요. 준혁이가 얘기 안 해줘서. 모를 리가 없잖아. 너도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억 정도요. 뭐? 우리 부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20억이나 빚이 있어. 그게 사업 확장하다가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준혁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운이 안 좋아서 장모를 죽이려고 해? 그건 제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뭐, 준혁이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20억 빚에 저랑 아이들 키우는 것도 부담됐을 테고. 딸이 남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지경이 됐는데도. 수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내 남편이 내 부모를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이해해? 알아요, 엄마. 알아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혁이를 버려야 해요? 아이들 아빠를.
감옥에 보내야 해요? 그래야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싫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 아빠, 엄마, 제가 준혁이를 설득해 볼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뭐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고소 취하하라고? 우릴 죽이려고 한 놈을? 제발이요. 아빠, 준혁이가 감옥 가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요?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남편의 빚을, 남편의 계획을, 어쩌면 딸도 공범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수진아, 너, 설마,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혁이가 그럴 줄은. 거짓말.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내 남편이 우리 서재 뒤진 것도, 유언장 본 것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빠, 인정해, 수진아. 너도 70억이 탐났지?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랐지? 아니에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가.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가라고. 당장 나가. 아빠, 나가. 딸이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도.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가, 진정해. 진정이 돼요? 우리 딸이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평생 키운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는 모든 게 변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유언장 고쳐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그래. 수진이한테 줄 수 없어. 저 사위가 결국 다 가져갈 텐데. 하지만 그럼 누구한테? 기부하자. 전액 기부. 기부? 그래. 우리 죽으면 전부 다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는 거야. 그게 낫겠어. 남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딸에게 한 푼도 안 주게 되다니.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전액 기부로요. 가족에게는 한 푼도 안 가게.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작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이 작성됐습니다. 본인 김동철, 박영숙의 전 재산 70억은 사망 시 전액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서명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 딸에게 주려고 모았던 돈, 이제 남에게 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주면 결국 그 살인마 사위가 쓰게 될 테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사위였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것 같았습니다. 뭐야, 너 왜 나왔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닥쳐. 너 같은 놈 말 안 들어. 장인어른, 제발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감옥 가면
수진이랑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지. 왜 우리한테 말해? 남편이 사위를 밀쳤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위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나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당신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해요. 평생 썩어야 해요. 장모님, 그리고 우리 유언장 고쳤어요. 이제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전액 기부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죽어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가요. 그럴 수는. 수진이는요? 수진이한테도 안 준다고요. 그래요. 딸한테도 안 줘요. 어차피 당신이 다 빼앗을 텐데.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순간 사위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70억을 기부를 해? 미쳤어. 그게 누구 돈인데? 우리 돈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요. 이 노망된 늙은이들. 그 돈은 제 거예요. 제 거라고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전 20년 동안 수진이랑 살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당신들이 빨리 죽기를. 그런데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살 거예요? 이 미친 자식이. 미친 건 당신들이에요. 70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왜 딸한테 안 줘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사위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이 베트남에서 죽었어야 했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났을 텐데. 이 새끼가. 남편이 사위를 밀쳤습니다. 사위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경찰 불러.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다려요. 사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유언장 다시 고치세요. 안 그러면 뭐? 당신들. 이번엔 진짜 죽을 거예요. 사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 진짜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 110이에요? 여기 살인 협박하는 사람이. 제가 전화하려는 순간 사위가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사위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새끼가. 남편이 사위를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힘이 딸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베트남에서 당한 일로 몸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으악! 남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위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유언장, 고치세요. 안 고쳐? 그럼 죽어요. 둘 다. 사위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봤던 그 칼. 안 돼. 바로 그 순간. 경찰이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깜짝 놀라 칼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경찰이 사위를 제압했습니다. 나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준혁 씨 보석 조건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체포합니다. 사위가 끌려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건 아니에요. 유언장 고치세요. 고치라고요. 사위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살았어. 두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왜 왔어?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언장, 정말 고치신 거예요? 그래, 고쳤어.
전액 기부. 엄마, 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요, 저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준혁이 빚 20억에 이제 준혁이마저 감옥 가면. 그래서 우리한테 어쩌라고?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진짜로 몰랐어? 내 남편이 우릴 죽이려고 한 거?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수진아. 진실을 말해. 저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힌트는 들었어요. 뭐? 준혁이가 작년에 말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오래 사신다고, 빨리 유산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럴 줄은. 거짓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농담이면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왜 숨겼어? 그게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은 뭐 부모님 재산이 부러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70억이나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한테는 10억밖에 안 주셨잖아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더 많이 받았는데. 수진아, 저도 힘들었어요. 준혁이 빚 갚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를 탓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바란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70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대가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도 공범이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엄마, 제발.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엄마.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평생을 모은 재산, 평생을 키운 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였습니다. 사위 박준혁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은 장인, 장모를 살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베트남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가족여행을 계획했을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실족한 것은 사고였습니다. 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밀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그 목격자는 누구입니까? 제시하십시오.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박영숙 씨,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이 정말 당신을 밀었습니까? 네, 분명히 밀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직접 느꼈어요. 뒤에서 손으로 밀리는 걸.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당시 피고인이 당신을 구하려다가 실수로 닿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밀었어요. 하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있어요.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녹음 파일?
네. 호텔방에서 사위가 우릴 협박할 때 몰래 녹음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사위가 우리를 협박할 때 남편이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던 겁니다. 그 녹음 파일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판정에 사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0억이면 저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오래 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여기서 사고로 돌아가시면 유산은 전부 수진이한테 가죠. 그리고 수진이는 제 아내니까 결국 제 돈이 되는 거예요. 재판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 음성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먹인 음식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뭐라고? 베트남 경찰이 호텔방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다량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폰 검색 기록에서 수면제 치사량, 독극물 구입 방법, 해외에서 사고사 위장하는 법 등의 검색어가 발견됐습니다. 재판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사위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위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15년은 너무 길어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딸 수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15년이나. 그래, 당연한 거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살아요? 준혁이 없이 빚은 어떻게 갚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빠, 수진아, 우리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우린 이미 유언장 고쳤어. 알아요. 하지만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이라도 빚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죽이기 바랄 때는 아이들 생각 안 했잖아. 엄마, 수진아, 넌 선택했어. 돈을. 우리보다 돈을 선택했지. 아니에요. 그래, 아니겠지. 하지만 결과는 같아. 넌 우리를 배신했어. 저는 딸을 외면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르겠어. 7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잃고 사위도 감옥 갔고 손주들도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하나 생각한 게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뭔데? 우리 재산 일부를 수진이한테 줄까?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수진이가 우리 배신했잖아. 그래.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잖아. 그리고 손주들도 있고. 여보, 영수가 우리 나이가 몇인데.
70억을 다 쓸 수도 없어. 그리고 수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수진이한테 주면 또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조건을 달려고. 조건? 수진이가 이혼하면 주는 거야. 이혼? 그래. 저 사위랑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면 그때 일부를 주는 거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 하지만 딸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우리는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앉아. 딸은 초췌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말 다 듣고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 이혼해. 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랑 이혼하면 우리가 20억을 줄게. 20억? 그래. 그 돈으로 빚 갚고 새로운 삶 살아. 아이들이랑.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15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야. 넌 15년을 기다릴 거야? 그게, 수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준혁이는 너한테 좋은 남편이었어? 20억 빚을 만들고 내 부모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넌 준혁이를 사랑해? 저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어요. 처음엔.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끝내. 깨끗하게.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한데 아이들한테는 살인미수범 아빠보다 없는 게 나아.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정말? 네.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준혁이를 만난 것도, 돈을 탐낸 것도.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모녀가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새로운 시작하자. 수진이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위는 감옥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위에게는 빚만 20억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약속대로 딸에게 20억을 줬습니다. 이 돈으로 빚 갚고 아이들이랑 잘 살아.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수진아. 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지 마. 네. 명심할게요. 딸이 떠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도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뭘? 이 돈 그냥 쌓아두기만 할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써야 할 것 같아. 의미 있게? 그래. 우리처럼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들 많잖아. 그 사람들 도와주면 어떨까? 저는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시니어 보호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갈취, 가족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남은 50억을 전부 재단에 넣었습니다. 이 돈으로 많은 분들 도와드릴 수 있겠어. 그래.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통장을 빼앗아 갔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버렸어요. 손자가 제 집을 팔아버렸어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법률 지원, 상담, 쉼터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일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군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단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딸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냈니? 네. 빚도 다 갚았고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카페? 네. 아이들이랑 같이 운영해요. 작지만 행복해요. 딸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아빠, 요즘 재단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응. 그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 멋있어요. 저도 돕고 싶어요. 너도? 네. 제가 겪은 일, 다른 분들이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아니에요, 엄마. 깨달은 건 접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엄마 카페 정말 잘 돼요.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봐야겠네. 네. 오세요. 제가 커피 만들어 드릴게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돈은 50억이나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한 거지? 그럼 정말 잘한 거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자. 그래. 함께.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재단을 운영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박준혁.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혁이가. 왜 편지를? 뜯어볼까? 응. 편지를 뜯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저 박준혁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 끔찍한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 감옥에서 매일 밤 그 일을 떠올리며 후회합니다. 두 분이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으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20억 빚에 짓눌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진이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 같은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아이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도 없는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드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뒤에 다른 사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박영숙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서명해 주세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지?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사건 관련 추가 증거 자료. 이게 뭐야?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혁에게 수면제와 독극물을 제공한 인물 이미선. 이미선? 누구지?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이거 수진이 친구 아니야? 맞았습니다. 이미선은 딸 수진이의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왜 미선이가? 저는 급히 서류를 더 읽어봤습니다. 이미선은 박준혁과 불륜 관계였으며 박준혁의 살인 계획에 적극 가담했다. 베트남 여행 계획도 이미선이 세웠으며 독극물 구입도 이미선이 담당했다. 이미선의 목적 박준혁과 결혼하여 70억 재산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여보, 미선이가 준혁이랑 불륜이었어. 그리고 공범이었어. 저는 급히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미선이 요즘 만나? 미선이요? 네, 자주 만나요. 왜요? 당장 만나지 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설명하기 길어. 지금 집으로 와. 당장. 30분 후 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선이가 준혁이랑 불륜이었어.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는 계획에도 가담했어. 말도 안 돼. 미선이는 내 친구야. 20년이나. 수진아,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미선이도 그랬던 거야. 딸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이미선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 박준혁 오늘 베트남 떠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야. 이미선 조심해. 실수하면 안 돼. 70억이 걸린 일이야. 박준혁 걱정 마. 완벽하게 처리할게. 그리고 수진이랑 이혼하면 너랑 결혼하는 거지? 이미선 당연하지. 빨리 끝내. 나 기다리기 힘들어. 으악. 딸이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던졌습니다. 미선이가 어떻게... 수진아. 20년을 같이 자란 친구야.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준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내 남편을 빼앗아가고 내 부모를 죽이려고 했던 게 내 친구였어. 딸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미선이를 우리도 친딸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 미선이가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당장.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미선이라는 여자가 공범입니다.
체포해 주세요. 경찰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서류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택배로 왔어요. 발신인은 모르겠어요. 일단 수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미선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집도 비어 있고 휴대폰도 꺼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긴급 수배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선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못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수사 중입니다.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이미선이 어디선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조심해야 해. 미선이가 뭘 할지 모르겠어. 그래. 혼자 다니지 말고.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선이한테서 문자가 왔어. 뭐라고? 만나자고. 우리 추억의 장소에서. 수진아, 절대 가면 안 돼. 하지만 미선이가 진실을 말해주겠대. 안 돼. 위험해. 엄마, 전 가야 해. 미선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왜 그랬는지. 수진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미선이 만나러 간대. 뭐? 당장 막아야 해. 우리는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딸이 말한 추억의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미선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주 갔던 곳. 수진아, 수진아. 우리는 한강공원을 뛰어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와 미선이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미선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오랜만이에요. 미선아,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미선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궁금하셨죠? 제가 왜 이랬는지. 미선아,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우린 너를 친딸처럼. 친딸처럼요? 미선이가 비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친딸처럼 대접받았죠. 하지만 친딸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무슨. 수진이는 7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전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수진이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전 월세집에서 살았어요.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전 짝퉁을 들었어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수진이 그림자로 살았어요. 항상 2등이었죠. 수진이보다 예쁘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안 좋고. 미선아. 수진이가 미선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너 때문이야. 내가 너무 완벽해서. 전 항상 너랑 비교당했어. 미선아. 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내가 생각 안 해도 세상이 그렇게 봤어. 수진이 친구, 수진이만 못하네. 수진이 그림자. 전 평생 그렇게 불렸어. 미선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준혁이를 만났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이를? 네. 3년 전에 만났어요. 수진이 몰래. 뭐라고?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준혁이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길래 위로해줬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미선아, 너 3년 전부터?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난 준혁이가 필요했어. 그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준혁이가 실패했어요. 사업이 망했고 빚만 20억이 됐죠. 그때 준혁이가 말했어요.
장모님의 재산이 70억이나 된다고. 그래서 우릴 죽이려고 한 거야? 남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두 분이 돌아가시면 수진이가 70억을 받고 수진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면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이 미쳤죠. 알아요. 하지만 전 너무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요. 평생 2등으로 살기 싫었어요.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선아.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정말 널 친구라고 생각했어. 20년을. 어떻게.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돈이 없으면 우정도 없어. 그럴 리 없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내게는 그렇겠지. 넌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달라. 난 가난이 뭔지 알아. 미선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미선아,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두 분이 죽지 않아서 계획이 망했어요. 준혁이는 감옥 갔고 전 도망자가 됐죠. 칼 내려놔. 안 돼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미선이가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선아, 정신 차려. 수진이가 미선이를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비켜. 안 돼. 넌 내 친구야. 이러면 안 돼. 비키라고. 미선이가 수진이를 밀쳤습니다. 수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기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선 씨, 칼 내려놓으세요. 미선이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고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선이 문자 보낸 순간부터 경찰이 미행하고 있었어요. 미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선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미선이가 칼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미선아.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미선이가 울먹였습니다. 난 평생 패배자였어. 이제 끝내고 싶어. 안 돼. 미선아. 수진이가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위험해. 하지만 수진이는 미선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이러지 마. 너 없이는 난,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이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어. 내가 잘못했어. 두 여자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미선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미선 씨,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넌 정말 좋은 친구였어. 내가 이상했던 거야. 미안해. 미선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말고. 미선이가 끌려갔습니다. 수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 서류는 누가 보낸 걸까? 모르겠어. 발신인이 없었잖아.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또 택배였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USB를 확인하세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너스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우리 집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영상 속에서 한 사람이 우리 집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매와 옷차림으로 봐서는 여자였습니다. 여자? 미선이야? 아니야. 미선이보다 키가 작은데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그 여자가 유언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 그렇습니다. 서재를 뒤진 사람은 미선이가 아니라 딸 수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년 전, 준혁이가 서재를 뒤졌다고 말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알고 있었던 거야?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장면, 수진이가 미선이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너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 뭔데? 우리 부모님 재산이 70억이야. 70억? 응. 근데 나한테 다 줄 거래. 유언장도 이미 썼어. 대박. 그럼 넌 부자네. 응. 근데 말이야. 수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 응? 건강하셔서 좋긴 한데 솔직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아, 너 지금 미선아, 너 준혁이랑 좀 친해져 줄 수 있어? 준혁이? 내 남편? 응. 준혁이가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거든. 내가 좀 위로해주면서 준혁이 마음을 흔들어줘.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혁이가 폭발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럼 준혁이가 알아서 할 거야. 부모님을. 영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가 모든 걸 계획했던 거야? 미선이를 이용해서, 준혁이를 조종해서, 우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니. 그것도 직접 손을 쓰지 않고 남편과 친구를 이용해서. 여보, 이게 꿈이겠지? 꿈이었으면 좋겠어.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왔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너, 이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진아, 사실이니? 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내가 모든 걸 계획한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차갑게. 들키셨네요. 그 순간 딸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착한 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 계획했어요. 수진아, 놀라셨어요? 제가 이럴 줄은 몰랐죠? 딸이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미선이는 그냥 도구였어요. 준혁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들을 조종한 거예요. 너,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부모님을 제거하고
모든 죄를 준혁이와 미선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이 미친 남편이 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아빠, 움직이지 마세요. 수진아, 너 정말. 네. 전 진짜 나쁜 딸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70억이 탐났거든요. 딸이 총을 우리에게 겨눴습니다. 원래는 베트남에서 끝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두 분이 살아남으셨죠. 그래서 플랜 B를 준비했어요. 플랜 B? 네. 준혁이와 미선이를 범인으로 만들고 전 착한 딸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20억을 주시게 만드는 거. 너 20억도 계획이었어? 당연하죠. 처음엔 70억 다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20억이라도 받는 거죠.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50억도 받을 차례예요. 무슨 소리야? 두 분이 여기서 사고로 돌아가시면 저한테 다 오겠죠? 유 원장은 어차피 제가 위조하면 돼요. 이 미친년아. 미쳤죠? 알아요. 하지만 전 70억이 필요해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딸이 방아쇠에 손을 걸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엄마 아빠. 다음 생에는 돈 많이 벌어서 저한테 빨리 주세요. 수진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서 총 내려놔. 뭐? 수진이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수진 씨,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떻게? 녹화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던 겁니다. 수진이의 자백이 모두 녹화됐습니다. 아빠가, 그래, 내가 했어. 너 같은 딸 더 이상 못 봐.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엄마, 아빠, 저, 우린 이제 내 부모가 아니야. 저는 딸을 외면했습니다. 엄마,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끌려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 키웠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앞에서는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진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친남편과 친구를 조종하여 친부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부모님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입니까?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에게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지? 그래, 끝났어.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위도 감옥, 딸도 감옥, 딸 친구도 감옥.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그 USB. 누가 보낸 걸까? 수진이의 범행을 녹화한 사람. 나도 궁금해. 발신인도 없었고, 바로 그때 누군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보니 낯선 여자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 누구세요? 저는 박준혁의 여동생입니다. 준혁이 여동생?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빠가 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저희는 15년 전에 연을 끊었거든요. 왜요? 오빠가 돈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와 절연했죠.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들었죠. 두 분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충격이었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변했다는 게.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오빠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수진이를 발견한 거예요? 네. CCTV를 분석하고 통화 기록을 추적하고 그러다 보니 수진 씨가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USB를 보낸 게, 네, 제가 보냈어요. 두 분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오빠가 두 분께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 가족이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박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혜 씨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오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돈 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님 재산도 다 오빠가 가져갔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연을 끊으신 거군요. 네. 더 이상 오빠랑 같이 있으면 저도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죠. 지금은 뭐 하세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요.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분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분은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우리는 지혜 씨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우리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지혜 씨. 지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단 일도 열심히 도와줬고 우리를 친부모처럼 따랐습니다. 장모님, 오늘 상담 건수가 15건이나 왔어요. 15건이나? 맞네. 네. 요즘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도와드려야지. 우리는 매일 재단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제 집을 팔아버렸어요. 제 동의도 없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송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되찾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두 분 같은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졌고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께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편지 쓰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다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어요. 교도소에 들어와서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부모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친구를 이용했어요. 남편을 조종했어요.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괴물이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돈에 집착한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대요. 항상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두려움. 그게 저를 괴물로 만들었대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전 20년을 여기서 살 거예요. 나와서도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 편지만 읽어주세요.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딸 수진이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면회 가볼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영수가, 여보, 그래도 우리 딸이잖아. 20년을 키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우리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파란 죄수복을 입은 딸.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은 퀭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이가 유리 너머로 우리를 봤습니다. 수진아, 저는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수진이도 자기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수진아,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수진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엄마가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잘못했어. 70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너한테 더 나눠줬어야 했는데. 엄마, 그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전 그냥 불안했어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 아빠가 많이 주셔도 항상 더 원했어요. 끝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 병이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수진아,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엄마, 전 여기서 열심히 반성할게요. 20년 동안. 수진아, 그리고 나와서도 엄마 아빠한테 짐이 안 될게요. 혼자 열심히 살게요. 수진아, 엄마가 기다릴게. 엄마, 20년 후에 나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우리.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지? 응, 잘한 거야. 20년 후면 우린 90이 넘었을 텐데 그래도 살아있을 거야. 딸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가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그래. 수진이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단 일에 몰두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박영숙, 김동철 부부의 시니어 보호재단이 노인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남을 돕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달 후원금이 5억이나 들어왔어요. 지혜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5억? 정말? 네.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고마워요, 지혜 씨.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 덕분이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응? 우리 행복한 거 맞지? 그럼 행복하지. 70억이 50억으로 줄었는데도 그래도 행복해.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의미였어. 맞아. 의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지낼까? 수진이가 잘 키우고 있을 거야. 걱정 마. 보고 싶다. 손주들. 나도. 하지만 참아야지. 수진이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자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76세와 78세가 됐습니다. 재단은 더욱 커졌고 전국에 지부를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부산 지부 오픈했어요. 지혜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이제 부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도울 수 있겠어요. 고마워요, 지혜 씨.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두 분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지혜 씨는 이제 우리의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짜 딸보다 더 효도하는. 장모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정말? 네. 좋은 분을 만났어요. 재단 일 같이 하는 분이에요. 축하해, 지혜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자리에 두 분이 앉아주셨으면 해요. 우리를? 네. 저한테 두 분은 진짜 부모님 같거든요. 저는 지혜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혜 씨의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석에 앉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우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 되는 거구나.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81세와 83세가 됐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여보, 오늘 재단 몇 번째 생일이지? 8주년이야. 벌써 8년이나 됐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우리는 재단 8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재단 직원들, 후원자들, 박영숙, 김동철 부부에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8년 전 우리는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고통을 딛고 남을 도우며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감사합니다. 박수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응, 좀 피곤하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 살았지? 그럼 정말 잘 살았어. 후회 없어? 하나도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나도. 여보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70평생을 함께 산 부부.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겪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짜 행복을. 돈이 아닌 사랑으로.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수진이가 나오는 꿈. 20년 후 교도소에서 나온 수진이가 우리를 안는 꿈.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수진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20년 더 살자. 수진이 만날 때까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 더 이상 악몽이 아닌 희망의 꿈을 꾸면서